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시죠? 아직 상하이에 있습니다. 아, 중국 상하이에 계시는군요. 예. 네, 네. 자, 그래요. 오늘도 상하이에서 이렇게 근데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음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ICT 기술의 개가입니다. 예.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이 뭐죠? 오늘은 일본의 작가 요코미츠 리치의 상하이라는 소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네네. 그 전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몸이 말을 안 듣네. 여행을 못 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걷는 게 힘들고. 이러지 않았었는데 왜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는지 모르겠네요. 교수님,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엄살 부린다고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네네. 아무튼 상하이를 제가 한 5년 만에 다시 왔는데, 네. 그때하고 또 지금하고 엄청나게 많이 변했네요. 상하이를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들르는 곳이라고 하죠. 이 동방명주라는 탑이 있습니다. 네. 이 상하이 전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탑이 있는데, 네. 그 탑에 들렀다가, 아이고. 그리고 그 루신공원에 들려서 윤봉길 의사 기념관 네. 잠깐 보고요. 예. 그리고 여기저기 들렀다가 이 상하이에 있는 강이 네. 황포강이잖아요. 황포강. 예. 네, 중국어는 황푸라 그러는데 네. 그 황푸강의 그 아주 누런 물결을 헤집고 유람선도 탔어요. 제가 이 여행 다니면서 유람선을 타본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네요. 장관이네, 장관. 근데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거대한 헛것을 본 것 같습니다. 이 불빛과 물빛이 빚어내는 이 거대한 헛것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예.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기묘한 동거가 빚어내는 건 너울 같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이 기괴한 모습이 어떤 장면으로 막을 내릴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이래저래 생각이 많았는데, 네. 오늘 소개해드릴 요코미츠 리치의 소설 상하이는 네. 지금으로부터 한 90년 전, 95년 전을 배경으로 해서 이른바 국제도시였던 상하이의 풍경을 일본인의 시선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요코미츠 리치는 일본에서도 신감각파 소설을 대표하는 작가인데요. 신감각파라면은 문장이 대단히 그 감각적이라는 점에 일단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적인 성향보다는 작가의 그 시선에 따라서 이 상하이의 풍경을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애쓴 것 같긴 합니다. 네. 배경은 1925년 5월 30일에 상하이에서 반일, 반영 대규모 파업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반대하고 영국에 반대하는. 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일본 자본주의 침략과 영국 자본주의 침략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이 발생을 해요. 근데 또 당연하게도 이 제국주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중국의 경찰들이 중국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나오겠죠. 그 상황들을 배경으로 해서 쓴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하이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백범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많은 조선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또 망명객들, 도망자들 등등이 다 몰려드는 곳이었는데, 조선인들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그 각국의 국제적인 그 도시답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이 자본주의의 뭐 전시장 같은 곳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만약에 1920년대 말 1930년대 시점으로
오늘날의 상하이를 보면은 상하이를 어떻게 그릴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혹시 김 PD 그 상하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 상하이 인구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뭐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가이드 선생의 얘기를 따르면 3천만쯤 된다고 합니다. 네? 3천만이요? 네. 어휴. 3천만쯤 된다고 하네요. 그래요? 어휴. 우리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죠. 이러면은 서울하고 경기도, 인천 합친 것보다도 많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수도권 다 합친 것도 많죠. 네. 하기야 인구 1,000만 도시가 한둘이 아니니까. 예. 네, 하나의 거대한 그 자본주의 전시장이자 용광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아무튼 그 단초랄까 그 맹화들을 1920년대, 30년대 또 상하이는 다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녀온 곳 중에 하나가 남경로라는 곳인데 네. 오래된 그 건물들이 남아있는 150년 된 건물이 남아있는 곳인데 지금 봐도 건물들이 뭐 대단히 모던합니다. 그 근대적으로 보일 정도인데. 그래요. 네, 제국주의가 뿌린 자본주의의 씨앗들이 이제야 꽃을 피우는 게 아닌가, 사회주의 중국에서 꽃 피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네. 이런저런 이런 일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이 요코미스 리치의 상하이는 문장도 문장이지만은 네. 그 당시 상하이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진진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문장이 대단히 감각적으로 탁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첫 부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조가 되면 강은 물이 불어서 역류했다. 불을 끄고 밀집해 있는 모터보트에 일렁이는 뱃머리들, 늘어선 배들의 키, 육지에 내팽겨쳐진 산더미 같은 화물들, 사슬로 묶인 선창의 검은 다리, 츠크소의 신호기가 잔잔한 풍속을 가리키며 탑 위로 올라갔다. 항구의 세관 첨탑이 밤안개 속에서 부옇게 보였다. 제방에 쌓여있는 나무통 위에서 인부들이 밤안개에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묵직한 파도 사이사이로 찢어진 검은 돛이 기우뚱한 채 삐걱거리며 움직였다. 네,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번역된 문장인데도 대단히 감각적으로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설은 일본인의 시선, 그러니까 일본 인물들의 시선으로 상하이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산키라는 그 무정부주의자, 허무주의자, 그리고 고야라는 친구, 야마구치라는 아시아주의자 등등 상해 일본인들이 이 상하이 국제도시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자리매김하는데 고군분투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뭐 사업차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상해를 건너온 여성들도 있겠죠. 이 오류나 오스기, 미야코 같은 이 여성들의 모습도 흥미진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인물이 방출환이라는 혁명을 꿈꾸는 중국인 노동자입니다. 이 여성 노동자에게 이 소설의 주인공인 산키가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는 장면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도시 상하이, 자본주의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상하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돈이 모든 것을 평가하고 이 사람들을 길들이는 상하이라는 도시에서 일본인 허무주의자와 중국인 여성 노동자 방출환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읽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서양 제국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둘러싼 논쟁도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영국 제국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바로 일본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같은 곳은 대단히 그 논쟁적이기까지 해서 네. 지금 봐도 대단히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를테면 이 상하이를 요코미스 리치라는 작가는 그 산키라는 일본인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상이랄지 희망이랄지 그런 것은 전혀 가질 수가 없어. 우선 여긴 그런 것은 통용되지 않아. 통용되는 것은 돈뿐이지. 그것도 그 돈이 가짜인지 아닌지를 일일이 사람을 면전에서 살펴보고 나서가 아니면 통용되지 않아. 이 상하이에서 통용되는 건
뭐 사람의 인격이나 뭐 이상이나 희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유일하게 돈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돈으로 모든 게 판가름되는 도시를 부유하는 인간들의 초상. 1920년대 말 30년대 이야기인데도 지금 읽어도 전혀 낯설지가 않게 다가옵니다. 이게 이 문학이 가진 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근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요코미츠 리치는 상하이라는 도시를 먼지 덩어리와 같은 하나의 귀괴한 도시라고 얘기했는데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눈에 보기 그렇습니다. 우리 가이드는 상하이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고 세계 최고의 경제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한테는 자꾸만 좀 우울하게 와닿습니다. 이게 어떤 파국을 예고하는 마지막 뭐랄까요? 이 광란의 불빛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 파멸을 앞둔 그 상황에서 마지막 빛을 발하는 게 극한적으로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죠. 제 과장된 상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소설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방춘환을 위시한 중국 노동자들의 파업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그 파업 장면을 지켜보는 산키의 시선도 흥미진진합니다. 길어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짧게 이 파업 장면 묘사한 부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을 타도하라. 군중은 함성을 지르며 또다시 경찰을 향해서 밀어붙였다. 튀는 물속에서 군중의 선과 경찰이 넘어졌다. 그러나 큰 건물이 무너지듯이 사방에서 밀어닥친 수만 명의 군중은 느닷없이 격투할 사람들을 흘려보냈다. 시가지의 공간은 이제는 거대한 열정 때문에 부풀어 올랐다. 그 맹렬한 기세의 군중의 팽창력은 검은 거리의 유리를 짓밟으며 XX의 검문소로 달려가려고 했다. 그러자 일제히 검문소의 총이 발포되었다. 전류와 같은 몇 줄기의 전율이 군중 위를 떠다녔다. 순간 소리를 죽인 군중의 선두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양쪽 벽을 향해서 비집고 들어갔다. 다시 벽으로부터 튀어나갔다. 그들은 탄력에 의해 움직이는 경류처럼 방향을 바꾸더니 검문소를 향해서 덮쳤다. 여기 검문소가 바로 일본의 검문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XX라고 복자로 처리됐는데요. 검열에 의해서 지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일본인의 시선으로 이 상하이의 모습을 그리면서도 중국을 침략한 일본인을 동시에 비판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코미츠 리치라는 작가가 나중에는 이 여수라는 작품에서는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만은 적어도 상하이라는 소설에서는 이 국제도시 상하이에서 온갖 흉계를 꾸미거나 또는 이 중국의 어용 권력과 결탁해서 중국 민중들을 억압하는 일본 그 세력들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학을 통해서 동아시아를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일정 정도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근데 대단히 아쉽게도 이 상하이라는 작품은 절판이 돼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구해보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도서관을 찾아보시면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흥미진진한 작품이니까. 1920년대 말 30년대 국제도시 상하이를 통해서 오늘의 상하이를 다시 보고 그리고 내일 또는 몇 년 후 상하이가 어떤 모습일지를 그려보면서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만나는 기괴한 이 중국의 풍경을 상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자꾸 기괴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아무리 봐도 기괴해요.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만나는 장면 보면은 대단히 기괴합니다. 이 동네에서는 문명하다라는 말이 동사처럼 쓰이는데요. 뭐 문명한 인간, 문명이 하나의 핵심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골목길까지 문명의 길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문명의 길로 나아가는 방식도 대단히 뭐랄까 일사불란해 보이고요.
공산당의 지도하에서 인도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로서는 대단히 귀기한 풍경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거기 일단 뭐 상하이 마치고 돌아오셔서 말씀하시지. 그 괜히 거기 계시는데 그 얘기하셨다가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신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방송 올라오기 전에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상하이라는 기호를 읽으면서 이 자본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이 향방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작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